그 겨울 할머니가 쓰러지던 날, 나는 평생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살아왔다. 회사와 집, 집과 회사만 오가는 일상. 그 사이에서 내가 유일하게 신경 쓰던 관계라고는 딱 한 사람, 옆집 박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우리 동네의 풍경 같은 분이었다. 회색 카디건, 작은 체구,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 30년을 한 집에서 살면서도 그 집 문은 늘 조용했다. 동네 사람들은 말이 많았다. 저 할머니는 뭔가 사연이 있다니까. 전쟁에 남편 잃고 혼자 사신대. 아냐, 원래부터 혼자였다더라. 사람들은 별별 얘기를 다 했지만 정작 그분의 진짜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나는 그 조용한 할머니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존재가 될 줄 몰랐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올해 가장 매서웠던 그 겨울 저녁이었다. 그날도 나는 퇴근길에 숨을 몰아쉬며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다. 회사에서 기분 나쁜 보고 하나 받고 나온 터라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그때였다. 집이 보이는 순간 난간을 붙잡고 있는 박 할머니의 손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숨이 가쁘게 들락거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내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잠시 나를 보더니 입술을 떼지 못한 채 어지러워하는 듯했다. 그리고 단 1초 후 털썩 그 작은 몸이 내 쪽으로 무너져 내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할머니를 붙잡았다. 할머니, 할머니. 그때 할머니의 양손에서 무언가가 바닥에 미끄러져 떨어졌다. 작고 낡은 스프링 노트 한 권. 겉표지는 해져 있었고 뒷면엔 오래된 지도가 비친 듯한 얼룩, 그리고 표지 오른쪽 구석엔 너무나 반듯하고 단단한 매듭으로 묶인 끈. 묘하게 군대식? 이상하게 내 눈이 그 끈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할머니의 호흡은 점점 얇아지고 있었다. 그 순간 할머니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노트 그거 챙겨줘, 제발. 흐릿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표정은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절박함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를 품에 넣었다. 그런데 묘하게 노트가 팔에 닿는 느낌이 이상했다. 그저 종이 몇 장이어야 할 텐데 묵직하고 마치 안쪽에 또 다른 무언가가 숨겨진 듯했다. 구급차 문이 닫히는 순간 할머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내 전부야. 전부? 그게 무슨 뜻이지? 하지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아직 모른 채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내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했다. 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품속에 노트를 꺼냈다. 희한한 기시감이 들었다. 손가락 끝이 떨릴 정도의 묘한 긴장. 마치 열어서는 안 되는 문을 손에 쥔 느낌. 나는 천천히 끈을 풀고 첫 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첫 페이지에는 내가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할머니의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영란. 그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 국군 부대 임시 통역 및 정보요원 1951. 순간 손이 굳어버렸다. 정보요원? 통역? 박할머니가? 전쟁? 1951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무도 모르는 삶. 말하지 않으면 영영 묻혀버리는 이야기. 그 비밀이 지금 내 손 안에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다음 문장을 읽었다. 이 기록은 나의 마지막 정리다. 누구도 몰랐던 나의 전쟁, 나의 선택, 나의 죄책감. 그때 대기실 스피커에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나는 노트를 덮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이어지는 첫 번째 문에 불과하다는 걸.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에서 작아진 할머니의 몸을 보는 순간 노트 속 글씨가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정보요원, 전쟁, 마지막 정리. 나는 두려웠다. 알고 싶지만 알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런데 나는 이미 문을 열어버렸다. 할머니가 깨어나면 물어볼 게 너무 많았다.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는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병원 복도를 나서며 나는 노트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리고 직감했다. 이 얇아 보이는 노트 속에는 전쟁보다 더 뜨겁고 살아남은 자만이 가진 죄책감과 희생, 그리고 오랫동안 감춰온 한 사람의 진짜 이름이 들어있다는 걸. 그 순간 차갑던 겨울바람이 등 뒤를 스치며 지나갔다. 나는 알았다. 이건 그냥 할머니의 기록이 아니다. 이건 7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전쟁 영웅의 유서 같은 이야기다. 그리고 그 비밀을 열어야 하는 사람은 이웃집 청년도 남도 아닌 바로 나였다. 병원에서 돌아온 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노트를 다시 펼쳤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할머니의 글씨는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첫 장, 할머니가 박영희가 아닌 박영란이었던 이유가 적혀 있었다. 할머니의 기록은 전쟁이 터지기 이전 1950년 봄에서 시작한다. 당시 20살도 채 되지 않은 박영희, 그러니까 지금의 박할머니는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고 했다.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언어에 재능이 있었다. 성당 신부님이 가르쳐준 알파벳을 이틀 만에 다 외웠다는 구절에서 나는 절로 감탄이 나왔다. 할머니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글을 배우고 싶었다. 하지만 집안 형편에선 여자가 글 배운다는 것이 사치였다. 하지만 어느 날 신부님이 할머니를 불렀다. 영희야, 너는 계속 배워야 한다.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그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단다. 할머니는 그 말을 웃어 넘겼다고 한다. 전쟁? 그저 먼 얘기였다. 하지만 불과 2달 뒤 전쟁은 실제로 터졌다. 피랑길은 노트에 적힌 단어보다 훨씬 차갑고 잔혹했다. 총성, 울음소리, 불길,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 할머니는 부모님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오다. 부대가 엉키고 사람들이 밀리고 총격이 이어지며 한순간에 가족을 잃었다. 그때 할머니는 단 한 줄로 당시를 기록했다. 울 시간이 없었다. 살아야 했으니까. 어떤 설명보다 더 가슴을 치는 문장이었다. 홀로 남은 할머니는 국군 구호소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물었다. 이름이 뭐여? 할머니는 순간 멈칫했다. 영희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이미 명부에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담당 군인이 이렇게 말했다. 그럼 다른 이름으로 써. 살아남으려면 때론 이름도 바꿔야 해.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뱉었다. 영란. 그렇게 할머니는 전쟁 속에서 단 하루 만에 새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영희가 아니었다. 나는 박영란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할머니가 왜 평생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이름을 잊는다는 건 자신의 삶을 한번 접어 숨기는 일. 그건 전쟁이 남긴 깊은 상처이기도 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할머니는 구호소에서 허드레질을 하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엔군 통역 임시 지원자를 찾는다는 공고가 붙었다.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것, 그저 그것 하나로도 귀중한 인재가 되던 시기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렸다. 아가씨가 왜 위험한데 가려고 그래? 총알이 빗발치는데 뭐가 아쉬워서. 할머니의 기록은 그 장면을 이렇게 담았다. 나는 그저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살아야만 했고 살아야만 하니 무언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마음. 할머니는 그 단단한 마음을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한 듯했다. 그날 밤 노트 속에는 짧고 강한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살아남은 자의 의무. 그걸 나는 그때 처음 느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박영란이라는 이름이 그저 우연히 생긴 이름이 아니라 전쟁 한가운데서 태어난 운명 같은 것이었음을 느꼈다. 통역 지원자 교육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다. 할머니는 군인이 아니었지만 총소리가 터지는 곳에 배치된 이상 군인처럼 움직여야 했다. 노트에는 그 당시의 감정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처음으로 전선 가까이 갔을 때
내가 들은 건 사람의 비명이 아니라 사람이 사라지는 소리였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사람이 사라지는 소리. 전쟁을 직접 겪은 이가 아니면 쓸 수 없는 표현이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할머니의 실력은 빛을 발했다. 미군 장교들은 할머니의 정확한 통역과 빠른 판단에 놀라워했다. 한 장교는 직접 할머니에게 말했다. 미스 파크, why you are not just a translator. You save lives. 미스 박, 당신은 통역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할머니는 그 칭찬에 웃지 못했다고 적었다. 나는 그저 내가 살아났으니까 누군가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다. 읽는 내내 할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듯했다. 그러나 모든 임무가 순조로운 건 아니었다. 전쟁은 늘 선택을 강요했다. 살릴지 도울지 버릴지. 젊은 여성에게 너무 잔혹한 선택들이었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할머니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가장 큰 두려움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날 한 사람을 도왔고 또 한 사람을 두고 떠났다. 그 이후로 나는 살린 사람보다 두고 온 얼굴이 더 선명했다. 그 뒤는 문장이 끊겼다. 마치 그날을 더 이상 적고 싶지 않았던 듯 나는 노트를 덮었다. 손끝이 떨렸다. 할머니가 왜 평생 조용히 살았는지, 왜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는지, 왜 작은 노트 하나를 죽기 직전까지 꼭 지키려 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할 것만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한 문장. 진짜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노트는 단순한 회상록이 아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하는 유언이자 증언이며 오랫동안 감춰진 영웅의 기록이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노트는 1951년 겨울을 기준으로 글씨체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앞선 페이지들이 조심스러운 회상이었다면 이 장면들은 더 단단하고 더 긴박했다. 마치 할머니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 떨리는 손으로 그대로 적어 내려간 느낌이었다. 나는 스탠드 불빛을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그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박영란 할머니가 처음으로 영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순간과 마주했다. 노트의 시작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51년 1월 장진호 인근 기온 영하 30도. 눈이 아니라 얼음에 가까운 바람. 군인들이 숨을 들이쉴 때마다 얼음 가루가 입술에 붙었다고 했다. 그날 새벽 유엔군 대위 한 명이 정찰 중 실종되었다. 그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면 인근에서 작전을 준비하던 아군 수백 명이 포위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그 수색 작전에 할머니가 투입되었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20살 여성 통역 요원이 영하 30도 전장 한복판에 실종자 수색이라니. 너무 위험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노트에는 그 이유가 적혀 있었다. 현지 사투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 당시 국군 수색대는 인근 마을의 정보가 필요했지만 지역 방언을 알아듣는 병사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영란 할머니는 폐허가 된 마을의 주민들을 만나 실종된 장교의 마지막 위치를 통역해줘야 했다. 할머니의 글은 그때 감정을 이렇게 기록했다. 무섭지 않았던 건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가야 했다. 그 한 문장에 할머니의 젊은 시절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두 담겨 있었다. 수색대는 허리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마을로 들어섰다. 옛집들은 모두 타버린 뒤였고 인적이라곤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폐허 한쪽에서 할머니만 알아듣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살려달라. 다른 병사들은 듣지 못했다. 얼어붙은 바람과 잿더미 속에서 그 소리는 너무 작았다. 할머니가 말했다. 저쪽이에요. 사람 있어요. 수색대가 뛰어가 문짝을 들추자 그 안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었다. 그는 미군 대위였다. 온몸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얼굴은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부어 있었다. 그런데 할머니가
그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는 순간 대위가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한마디를 떨렸다. 미스 파크? 할머니는 노트에 적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 전선에서 하는 일은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는 걸. 대위는 마지막 힘으로 할머니에게 중대한 정보를 전했다. 할머니의 손글씨는 특히 이 부분에서 평소보다 세밀하고 또렷했다. 인근 능선 뒤에 적군 3개 분대가 매복, 수색대는 포위될 예정. 할머니는 숨이 턱 막혔다고 적었다. 수색대가 만약 그대로 움직였다면 그 자리에서 전멸할 수도 있었다. 수색대장은 즉시 병력을 돌려 작전 경로를 바꾸려 했지만 이미 적군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떠올렸다. 나는 적군이 쓰는 방언을 듣고 말투까지 따라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을 읽는 순간 나는 손에 땀이 났다. 할머니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군인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수색대장이 가진 마이크를 가져갔다. 그리고 폐허 너머의 어둠을 향해 그 지역 방언으로 소리쳤다.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너희 포위망 이미 들통났다. 다른 쪽에서 아군 출격했다. 실제로 그런 작전은 없었다. 하지만 적군은 순간 혼란에 빠졌고 그 틈을 타 수색대는 부상당한 대위를 안고 탈출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수십 명의 목숨을 살려낸 것이다. 그 장면을 기록한 문장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그날 나는 총 대신 말로 싸웠다. 나는 오래도록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영란 할머니의 첫 영웅 기록은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선택에서 시작되었다. 수색대는 무사히 아군 진영으로 돌아왔다. 대위는 의식을 잃기 직전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살렸어. 모두를. 하지만 노트의 마지막 부분은 기쁨이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문장으로 닫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날 또 한 사람을 두고 올 수밖에 없었다. 누구였을까? 어떤 사람을? 왜 할머니는 그 사람을 두고 와야 했을까? 노트는 그 대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았다. 마치 일부러 숨겨둔 것처럼 그 페이지는 거기서 끝났다. 나는 책장을 넘기려다가 멈춰섰다. 다음 페이지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적힌 단 한 줄이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꿨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알았다. 나는 한동안 노트를 다시 펼치지 못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꿨다. 그 문장은 마치 마지막 남은 상처를 억지로 여는 듯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머니가 내게 남긴 마지막 부탁은 이 기록을 끝까지 읽어주는 것이었다. 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선택할 수 있었다. 그 문장은 마치 가슴을 꽉 움켜쥐듯 적혀 있었다. 그날 폐허 너머에서 대위를 살릴지 혹은 나를 끝까지 도와준 그 소년을 살릴지 선택해야 했다. 소년? 나는 잠시 눈을 크게 떴다. 노트는 이어 설명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대위를 찾으러 가던 길 폐허의 골목에서 15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소년 하나가 할머니에게 몰래 손짓을 했다고 했다. 누나, 이쪽은 위험해요. 저쪽 능선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 아이는 전쟁통에 가족을 잃고 마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이였다. 그날도 혼자 살아남기 위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영란 할머니는 그 아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나보다 전쟁을 더 잘 알고 있었다. 소녀는 위험한 길과 안전한 길을 구분했고 퍼지는 포문 소리만 듣고도 적의 위치를 짐작해냈다. 할머니는 그 아이 덕에 대위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까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 아이가 없었다면 그날 수색대 전체가 몰살될 수도 있었다. 대위를 데리고 탈출을 시작했을 때 문제는 바로 그 아이였다. 소녀는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대위는 이미 들쳐 업은 상태였고 수색대는 적군의 매복 때문에 최소한의 속도로 빠르게 이동해야 했다. 수색대장의 표정은 단호했다. 애는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린 지금 한 명이라도 더 붙으면 다 죽습니다. 할머니는 울음이 터질 뻔했다고 적었다. 그 아이는 내 손을 부여잡고 말았다. 누나, 괜찮아요. 난 혼자 숨을 데가 있어요. 나는 그 대목에서 오래 머물렀다. 그 나이에 그 상황에서 괜찮다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소녀는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작은 종이 쪽지를 쥐어주었다. 나중에 혹시 돌아오면 이거 보여줘요. 나 여기 있었다고. 종이에는 정성껏 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수연. 할머니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수연아, 그날 나는 너를 거기 두고 갈 수밖에 없었다. 수색대는 전속력으로 빠져나갔고 그 뒤에서 들려오던 총성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전쟁이 끝난 뒤 할머니는 수연이를 찾으러 기록에 남은 마을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하지만 그 마을은 이미 지도에서 지워져 있었다. 포화가 지나간 자리엔 무너진 잿더미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살아남은 주민들도 없었다. 이름을 알고 있던 사람도 없었다. 심지어 수첩조차 폭격으로 흔적이 사라져 있었다. 그 아이는 살아 있었을까? 아니면 할머니는 그 질문을 평생 가슴 깊은 곳에 묻고 살았다. 그래서였을까? 할머니는 전쟁 이야기를 평생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살린 사람보다 못 지킨 사람이 더 선명했기 때문이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처음 들었던 할머니의 말이 노트를 다 읽은 지금에서야 진짜 의미가 다가왔다. 이건 내 전부야. 할머니는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영웅으로 기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잊힌 이름 하나를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 혹시라도 저 아이의 이름을 나라가 기억해준다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할머니의 삶은 전쟁 영웅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누구도 기억해주지 못한 어린 영혼 하나에 대한 죄책감과 소망을 품고 살아온 삶이었다. 국가 행사장에서 들려온 두 이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2달 뒤 국가보훈처에서 연락이 왔다. 노트의 날짜, 위치 기록, 유엔군 측의 생존자 증언까지 모두 맞아떨어졌다고 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뒤늦게 특수 공로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나는 행사장 앞 의자에 앉아 할머니의 얼굴이 담긴 작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국군 임시통역요원 박영란님, 전장에서 수십 명을 구한 공로를 국가가 뒤늦게나마 기립니다.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러나 내 눈을 멈춰 세운 건 그 다음 문장이었다. 그리고 당시 기록에서 확인된 미확인 민간인 안내자 정수연 군. 국가가 그 이름을 함께 기억합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연이, 그 아이의 이름이 70년 만에 공식 기록에 새겨진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선 채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를 쳤다. 할머니가 평생 품어왔던 그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졌을까? 그리고 저 먼 하늘 어딘가에서 할머니가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듯 했다.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버릇처럼 옆집을 바라보았다. 햇볕 아래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 작은 나무 의자. 해 질 무렵 할머니가 앉아 조용히 세상을 바라보던 자리. 그 아래에는 바람이 넘긴 듯한 낙엽 하나가 덜렁 얹혀 있었다. 나는 노트를 꺼내 할머니가 적은 첫 문장을 다시 읽었다. 나는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을 지키고 또 다른 이의 이름을 소중히 간직하며 평생 그 무게를 견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읽어준 바로 내가 그 기록을 세상에 전하는 마지막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할머니, 이제는 편히 쉬세요. 당신의 이름도 그 아이의 이름도 이제는 우리 모두가 기억할게요.